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시즌2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시즌2의 7번째 주제는 한국의 고전문학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대가 변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권선징악 같은 거 말이에요. 고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교훈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왜 잘못된 건지, 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시대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더 큰 재미와 자극을 원하니까요. 흥부가 형인지 동생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고전문학 거꾸로 읽기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전에 내려오던 교훈과는 다르게 캐릭터와 사건을 또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흥부는 착해서 복 받는 동생이고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벌 받는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보면 흥부는 자식만 많이 낳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얘기를 하고 놀부는 그런 동생 식구들을 품어서 먹여 살리다가 흥부 정신 차리라고 분가시켰다. 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그런 해설을 먼저 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알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건 자유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독일로 유학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도구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않고 간 걸 엄청 후회했다고요. 고전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떤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고전을 알면 그만큼 참조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들이나 예술 작품들을 볼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전문학은 오래된 교훈을 배우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문화의 배경 지식을 쌓는 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고전이라도 시리즈마다 난이도와 원작을 살리는 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책들은 4권이 각기 다른 출판사의 책인데요. 시리즈별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시리즈들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좀 특징이 있네요. 웅진 주니에서 나온 재미만만 우리 고전은 어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어떤 구조나 타이포그래피의 사용, 편집 등의 특징을 보면 3, 4학년 아이들이 읽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비,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 시리즈들은 고전을 처음 접하는 5, 6학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학사 아르볼에서 나온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은 5, 6학년이나 중학생들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제법 되기도 하고요. 해설이 많아요. 그리고 휴머니스트에서도 고전 시리즈가 나왔는데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는 처음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왔어요. 이어서 또 다른 시리즈가 나왔는데 초고온 시리즈라고 조금 더 분량도 적고 글씨 크기도 좀 커진 편집으로 나왔습니다. 초고온은 초등 중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전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초점을 둔 거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는 반대로 작품의 해설 등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역도 나름 원전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시리즈의 특징에 맞게 아이의 상태에 맞게 책을 고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출판업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전을 읽게 하고 싶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우리나라 고전문학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생전이고요. 웅진 주니어에서 출간한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 중에서 만나볼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이 쓴 고전소설입니다. 남산골에서 사는 가난한 선비 허생은 집에 쌀이 떨어져도 글만 읽습니다. 허생의 아내는 이런 가장을 견디지 못하고 돈을 벌어오라며 내보냅니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서 만냥을 빌리고 그것으로 시장의 과일을 모두 사버립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제사에 올릴 과일이 없어 허생은 그동안 사둔 과일로 10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말총을 사들여 양반들의 망건을 못 만들게 하여 또 큰 이익을 남기죠. 변부자에게 돈을 갚고도 많은 돈이 남은 허생은 조선의 모든 도둑을 데리고 무인도로 들어가 살게 해줍니다. 가족과 돈이 생긴 도둑들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고 나라에서는 도둑들이 없어지니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던 선비 허생은 책 속에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지혜를 터득한 거죠. 돈을 벌었다고 해서 허생은 행색을 바꾸지 않고 쓰지 않을 돈은 바다에 버립니다. 사대부와 어영대장을 혼내고 비판하는 통쾌한 허생의 이야기입니다. 아, 저라면 이런 가장을 기다려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시대에 하늘 같은 지압이 뭐 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책만 읽고 있으면 너무 한숨 나죠. 어쨌든 허생도 아내에게 쫓겨난 덕분에 머릿속으로만 굴리던 지식과 세상의 이치를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조선시대에 만냥이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변부자 같은 지인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면서. 좋겠다. 네. 안 그래도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수십억에서 100억 정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때 뭐 얼마일 것 같아? 그랬더니 100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많이? 이러면서 놀랐는데 찾아보니까 진짜였어요. 100억 숫자를 듣고 보니까 변부자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억을 어떤 담보도 없이 선뜻 빌려준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신의 사람 보는 눈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경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박지원 작품에 입문할 때 허생전이 좋습니다. 다른 책들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허생의 도입 부분을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돈을 빌려서 부자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죠. 고전 소설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골랐는데 막상 읽고 보니 조금 무겁게 읽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박지원의 소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작가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알고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글만 읽던 허생이 갑자기 세상으로 나와서 뜬금없이 돈을 빌리고 매점매석해서 떼돈을 벌고 그리고 또 도적들을 모아서 섬에서 모여 살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모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시대 비판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허생은 다시 글 읽기로 돌아가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적대가 된 백성들을 섬으로 고립시켜버리는 거. 저는 이런 게 뭔가 좀 허무했어요. 네, 저도 그 화근을 없앴으니 근심을 없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걸렸거든요. 가난에 지쳐 도둑이 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게 아니라 화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새로운 섬에 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지만 유교가 바탕인 또 다른 조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허생이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 싶은데도 결국은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자기는 책만 읽었으면서 섬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 모두 데리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글자를 아는 것이 또 화근이 될 것이라고 또 했잖아요. 글자를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글자를 모르는 원시적인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것이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왕권 사회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 경험했음직한 그런 혼동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려면 결국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먹을 것이 해결된 상태라면은 그렇다면은 평화롭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박지원의 문장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한글로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문으로 모든 걸 썼더라고요.
한문으로 썼지만 이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표현과 문체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뭐 그것조차 번역한 글을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던 소위 말하는 게임 지식인들도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웅진 주니어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의 허생전에는 박지원이 원작자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주는 컨셉인가 봐요. 고전들도 원작자가 있으면 원작자를 표시해주고 원작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요. 그렇네요. 네. 뭐 워낙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이야기는 작자 미상인 작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원작자가 분명한 이야기는 좀 선생님 말씀대로 명시해 주는 게 좋겠네요. 독자에 맞춰서 각색은 할 수 있지만 또 원작자의 의도와 메시지는 전해져야 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박지원 원작의 허생전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고전문학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장화홍련전입니다. 창비 출판사에서 펴낸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로 만나보죠. 네, 장화 홍련의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아버지 배무룡은 허 씨와 결혼했고 허 씨는 결혼 이후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허 씨에게 꼼짝 못했고 허 씨는 죽은 어머니를 닮은 장화 홍련을 보며 남편이 행여 전처를 생각할까 전전긍긍했죠. 허 씨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딸들 사이를 이간질했고 급기야 장화가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내어 장화를 살해하게 합니다. 홍련도 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두 자매가 귀신이 되어 관아에 나타나 자신들 이야기를 하고 허 씨가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배자수를 보면서 딸들을 한때 사랑했지만 결국 아들을 낳은 허 씨 편을 드는 아버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을 죽이는데 찬성을 하고 결국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죠.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하다 하는데 이 소중함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결국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 안전해야 결국 나도 안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생존, 실존의 기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 배자수의 자식 사랑도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실존을 위해 사랑한 거였기에 가문에 누를 끼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죽게 만들지 않았을까? 일종의 명예살인인 거죠. 조선시대도 이런 게 있었구나. 장화홍련전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예살인 이슬람에서만 종교적인 이유로 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명예살인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이었다고 해요. 현대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사또가 부임했는데 죽는 모티브는 참 흔하잖아요. 많이 나오는 얘기죠. 억울함을 알리고 심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문제 같은 것도 모두 사또에게 판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커다란 물을 뽑았다고 사또에게 갖다주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 대목도 가부장적 사회랑 연결이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을 가진 제도권 안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그런 어떤 의존적인 사고의 결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귀신이 되었는데 괴물을 찾아가 직접 혼쭐을 내줄 수도 있는데 계속 관아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유는 왜일까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죄를 밝히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하고 장화홍련을 읽다가 좀 난감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허 씨가 쥐를 잡아다가 장화가 낙태를 했다는 증거로 내밀잖아요. 이 대목을 읽는데 아이들이 낙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낙태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도 쥐의 배를 가르는 장면에서 이게 허씨의 죄가 밝혀지고 장화의 무죄가 입증이 되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장화의 순결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과 얘기하기에는 3, 4학년은 좀 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배자수가 결국 방관자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고 배자수만 용서해 준 것도 그렇고 또 세 번째 결혼 나이를 따지면 배자수가 적어도 한 50세는 넘었을 것 같은데 18살이고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뭐 심지어 애도 2명을 더 낳고 물론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게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이제 지금 읽으니까 배자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진짜 나쁜데 문제는 끝까지 잘 살아요. 그래서 장화학년의 모든 비극은 가부장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당시 남성을 비판할 수 있는 또 한계인 것 같아요. 딸들은 죽었고 가정은 무너졌는데 어쨌든 가문은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잘 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죠.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스릴러 같기도 해서 어렸을 때 저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뭔가 이런 사연 있는 이런 이야기 좋아했습니다. 못에 빠져 죽기 전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뛰어드는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신발 벗고 뛰어드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의미가 연결이 되나 봐요. 나는 죽지만 내 것 중에 하나는 남겨놓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진희쌤 얘기 듣고서 책 사파를 다시 눈여겨봤거든요. 글로는 신발을 놓고 뛰어든다고 했는데 신고 있는 오게티 사파를 저는 어디선가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재미삼아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고전문학 읽을수록 참 빠져드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은 박시전입니다.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초고온 초등교과서 속 고전소설 온작품 읽기 시리즈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다른 시리즈에는 박씨 부인전으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성이 주인공인 책에만 특별히 부인 호칭이 들어가는 것도 남녀 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인을 빼고 박씨전이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공 박씨 부인은 못생긴 외모 때문에 남편 이시백에게 외면을 받아요. 하지만 뛰어난 재주와 지혜로 집안의 자산을 늘리고 나라의 어려움을 또 해결하는 인물이죠. 결혼 후 3년째 되던 해에 애군이 다하여 허물을 벗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제서야 이시백도 박씨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박씨는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 때 박씨의 지략으로 적장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나라의 영웅이 되죠. 물론 실제 우리 역사에서 병자호란은 조선이 처참하게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 앞에서 항복을 한 삼전도의 굴요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승리를 소설 속에서 여성 영웅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한다라는 당시로는 굉장히 또 파격적인 책이기도 하죠. 저는 그 슈렉처럼 그냥 박씨 부인이 못생긴 여인으로 남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허물을 벗고 어여쁜 여자가 되는 것이 결국 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물고기처럼 못생긴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해요. 아까 주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의 실학사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정약용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사대문 안에서 살으라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죠.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렇죠. 그런데 박씨 부인이 왜 그렇게 못생긴 외모를 갖게 된 거죠? 책에서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추한 외모를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3년 동안 박대받으면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내해야 한다고 했고 또 죗값을 치르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물을 벗고 또 절세 가인이 되고요.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세자가 인질로 청에 붙잡혀가는 것도 역시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여성 영웅도 어쩔 수 없는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운명론 이런 세계관의 한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 씨가 허물을 벗으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옥으로 된 상자에 넣어두는 장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뒤에도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잊지 않으려는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굴욕적인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도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은 박시전에는 사파, 그 허물 벗은 박씨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아름답지 않아서 애들이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미의 기준이 다른가 봐요. 허물을 벗고 나서요. 그 허물 벗고 난 박 씨가 자신의 미모에 놀라는 남편을 보면서 막 야단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많은 박 씨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결국 결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누구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또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 한계가 있는 책인 건 같아요. 네, 전생이 쟤까지 우리가 이 생에서 책임져야 하고 그 전생의 나는 정말 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 그리고 허생전에서도 변부자가 허름한 행색의 허생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여기서도 시아버지인 그 이시백의 아버지가 박씨 부인을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구와 실제 역사가 뒤섞여 있어서 결말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조선시대 여성 영웅책인데 저는 다 읽고 나서 생각보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박씨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또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고 남성을 훈계하고 처세를 지시하는 거, 그리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같은 여성으로서 좀 황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맞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엔 안타까운 게 많지만 네, 아마 그렇게 더 소설 같은 효과도 있었을 테고요. 감명스럽지만 또 씁쓸한 부분도 있는 책이네요. 네, 오늘 만날 우리나라 고전문학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오신화. 지약사 아르볼에서 출간한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시리즈 중 금오신화, 조선의 판타지 소설이 있었다고 편을 준비했습니다. 금오신화는 금오산에서 새로 지은 이야기라는 의미로 조선 전기의 김시습이 쓴 한문 소설입니다. 간단히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하던 노총각 양생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만복 사저포기, 그리고 최낭자와 시를 주고받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생의 이야기를 담은 이생규 장전, 술에 취한 홍생이 부벽정에서 한 여인을 만나 상사병에 빠지는 치유 부벽정기, 불교, 무속, 귀신의 의심을 품은 박생이 남쪽 저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남염부주지, 고려시대의 한생이 용궁잔치에 초대를 받아 용왕을 만나게 되는 용궁부연록, 이렇게 총 5편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어서 지금의 판타지 소설 같은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서 좋았고 그래서인지 이 소설을 쓴 김시습의 마음을 깊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고전보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점이 좋았어요. 그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결국 남자하고의 관계이긴 하지만요. 저는 만복사저포기랑 용궁부연록이 좋았는데 만복사저포기는 마지막에 양생의 정성에 반해서 결국 양생이 사랑한 여자는 다른 나라의 남자로 태어나게 돼요. 이 부분에서 각자의 삶에서 잘 살라는 메시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용궁부연록은 마지막이 그 한생은 이로움과 명예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끝나는데 이 문장을 읽자마자 김시습의 삶이 생각나서 슬펐어요. 저도 그 주인공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고전 소설이 너무 뻔한 결말로 마무리되는 게 많잖아요. 그 다양한 결말이 좋았어요. 저조차도 막연하게 대충 알던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독하게 되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제대로 한번 느끼길 바라는데 OTT 판타지 드라마 여러 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하네요. 심지어 저작권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다만
고어나 구어체만 나와도 참 읽기를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시가 몇 페이지씩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지만 아이들이 읽을 때 시 부분 그냥 건너뛰더라도 읽은 대로만 생각해 보게끔 해서 어렵더라도 읽어보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남연 부주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야기는 중간중간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끊기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야기 부분만 골라서 읽었어요. 이 반대로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시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먼저 읽고 나중에 천천히 시를 음미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한문시다라고 접근하면 좀 힘들 수 있겠는데 그저 사랑을 표현한 연서다, 사랑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또 설레이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률도 있으니까 오글거리는 마음으로 끊어 읽다 보면 또 나름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죽음과 사후 세계라는 비슷한 소재, 절, 귀신 같은 그런 판타지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옷이나 책 한 권을 한꺼번에 다 읽는 것보다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죽은 처녀와의 사랑, 선녀와의 사랑, 염라대왕과의 대화, 용왕을 소재로 옛 이야기에서도 많이 접했던 소재예요. 어려울 거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읽다 보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전문학 허생전, 장화홍련전, 박시전, 금오신화까지 이렇게 4권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어릴 때 알고 있던 이야기와 또 지금 어른이 되어 읽는 이야기가 참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이 그냥 고전이 아니구나. 오래된 이야기이면서 시대를 건너 읽는 사람에 따라 계속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전 독서가 축적이 되면 문화적 소양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이런 문화적 소양이 있으면 글을 읽고 예술 작품을 대할 때 창작물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바탕이 되는 것들, 그런 행간의 의미 같은 걸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고전을 접하고 그 고전도 원본에 가깝게 읽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한준평으로 마무리할까요? 허생전, 책 속에서 돈 나올 수 있다. 장화홍련전, 누가 죄인인가? 박시전, 현실의 패배를 이야기 속 승리로 위로하다. 금오신화, 현실에서 말할 수 없었던 슬픔에 대한 이야기.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